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헤치고 2000년 전 로마의 중심을 거닐게 됩니다. 나는 지금 황제 노재현이 걸어오는 광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찬란한 장식과 비단에 쌓인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설인이라 알려져 있지만 모두가 알고 있죠. 그녀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속삭이는 군중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피냄새처럼 새우산하게 스며듭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내 옆에 있다면 아마 이 장면을 목격한 순간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일을 정말로 좋아하실 때만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있는 도시와 지금 몇 시인지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나는 발걸음을 늦추며 사람들의 눈길을 쫓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가볍게 울리는 군중의 발자국이 쌓여 파도 같은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황제의 미소는 연극 같았고 이설인의 얼굴은 마치 빛이 아니라 그림자에서 깎아낸 듯 섬세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나이가 주는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진실보다 외양을 먼저 믿으려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고대의 광장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로마의 포럼은 늘 소란스러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웅성거림 뒤에 숨은 숨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되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곁에 선 그 여인이 실제로는 자신을 빼앗긴 한 소년이라는 점. 나는 순간적으로 이런 기묘한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로마인들은 얼굴의 닮음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와 영혼의 연속성이라 여겼죠. 아마 황제도 그 믿음을 빌려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을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황제의 행동을 광기로만 설명하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정치적 연극이라 주장하지요. 나는 그저 내 눈으로 목격한 지금 이 장면이 인간이 권력과 상실 속에서 어디까지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황제는 군중의 시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는 듯 보였고 이설인은 억눌린 호흡을 가슴 깊이 삼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작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마 고대 로마의 연애 스캔들은 지금의 온라인 댓글창보다 더 빠르게 퍼졌을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웃음은 입술 끝에서 멈췄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가벼운 농담조차 금속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으니까요. 노재현은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16세의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황금기가 열릴 것이라 기대했지요. 나는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세금은 줄었고 시장에는 값싼 곡물이 풀렸으며 광장은 온갖 공연과 경주로 북적였습니다. 심지어 황제가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하고 연기를 하던 순간 사람들은 웃고 환호했어요. 그 모습만 본다면 그는 대중과 가장 가까운 지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나이를 먹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시간이 지나며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는 칼과 같다는 사실을요. 로마 황궁의 벽은 두껍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고독은 칼보다 더 깊게 파고듭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예라고만 말할 때 황제는 진실을 들을 기회를 잃습니다. 노재현은 처음에는 의욕적인 청년이었으나 곧 편집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조차 믿지 못했고 신하들이 웃는 얼굴 뒤에 음모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학자는 이 시기에 그를 두고 권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소년이라 말했지만 또 다른 이는 로마 제국의 무관심이 만든 괴물이라 주장했습니다. 나는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며 나는 작은 농담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아마도 황제에게도 불면증은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에게는 수면제를 건네줄 친구조차 없었지. 우픈 생각이었죠. 밤마다 그는 황궁의 정원에서 홀로 시를 읊조리며 자신이 신의 자식이라 주장했습니다. 기묘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고대 로마인들은 황제가 연극 무대에 서는 것을 극히 이례적으로 여겼습니다.
무대는 배우와 노예의 자리라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노재현은 그 금기를 깨고 직접 배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지만 군중은 두려움에 가득 찬 박수로 호응했지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진심 어린 박수보다 강요된 박수가 더 무섭다는 사실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은 닫히고 오직 자신의 고독과 환영 속으로 침잠했지요. 로마의 거대한 제국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지만 황제의 정신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박사빈을 처음 보았을 때 황제 노재현의 눈빛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욱빈과의 결혼은 냉랭하고 정치적 계산뿐이었지만 박사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생동감 있는 목소리와 빠른 재치를 가졌고 황제의 고독을 한순간에 녹여버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로마 궁정의 어둡고 음습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불꽃처럼 타올랐고 노재현은 그 불꽃을 붙잡으려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지금 되돌아보면 불꽃을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타버릴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노재현은 곧 서욱빈을 버렸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귀족 가문은 분노했지요. 하지만 황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박사빈을 향해 광기 어린 애정을 쏟았습니다. 궁정 안팎에는 그녀의 초상화와 조각상이 넘쳐났고 방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나는 가끔 농담처럼 속삭였습니다. 만약 로마에서 향수세를 거뒀다면 황제 혼자 제국의 절반 재정을 메꿨을지도 몰라. 웃긴 얘기였지만 웃음 뒤에 감춰진 긴장은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죠. 로마 제국의 황후는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균형을 조율하고 때로는 외교의 중심에 서야 했습니다. 박사빈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자신의 친척들을 요직에 앉히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황제의 연인이 아니라 정치의 선수였던 셈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그녀를 권력욕 넘친 야심가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로마의 남성 권력 구조 속에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석합니다. 나는 그녀가 때때로 황제에게 날카롭게 반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이었죠. 그는 그녀를 신격화할 만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반항적인 성격이 불길한 씨앗이 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매일 불꽃을 껴안는 사람처럼 그는 뜨거움에 매혹되면서도 결국은 자신을 태워버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노재현과 박사빈의 언쟁은 늘 불꽃 같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불길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경주장에서 늦게 돌아왔고 또 다른 기록은 연극 공연 때문에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일치하는 것은 그녀가 임신 중이었고 격렬한 논쟁 끝에 황제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궁정에 퍼진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쓰러진 그녀, 그리고 황제의 떨리는 손길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 깨닫게 되는 것은 때때로 인간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자기 안의 분노라는 점입니다. 박사빈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가장 뛰어난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황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짐의 방식은 우리가 아는 슬픔과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몸을 화장하지 않고 방부 처리하게 했으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우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여신으로 선포하고 신전까지 세웠습니다. 궁정의 사람들은 연극 속 배우처럼 황제가 살아있다고 믿으려 애쓰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연회 자리에는 늘 그녀의 빈 의자가 놓였고 신하들은 마치 그녀가 여전히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기묘한 정보 하나를 덧붙이자면 로마인들은 죽은 이를 신격화하는 의식을 종종 치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집착해 이렇게까지 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황제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례로 보지만 다른 이는 병적인 집착의 극치라 해석합니다.
나는 후자의 주장에 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거대한 연극에 조연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나는 때때로 이런 농담을 떠올렸습니다. 궁정 사람들이 연극에 익숙해진 건 황제 덕분일지도 몰라. 하지만 곧바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무대 위의 연기가 아니라 현실 자체가 연극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이는 없었으니까요. 박사빈이 떠난 뒤 황제의 눈길은 새로운 표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궁정 안에서 자라난 한 소년, 이설인이 그의 시선에 걸려들었습니다. 원래는 노예 출신이었으나 어린 나이에 해방되어 궁정 행정에 쓰일 만큼 교육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의 삶은 소박했지만 안정적이었고 적어도 그 전까지는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은 황후 박사빈을 놀라울 만큼 닮았다고요. 나는 처음 이설인을 봤을 때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큰 눈과 뼈대가 가늘게 뻗은 얼굴은 죽은 황후의 잔상을 불러왔습니다. 나이 들어 깨닫게 되는 건 닮음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재현은 이 닮음을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신이 다시 아내를 보내준 것처럼 착각했고 그 착각은 곧 명령으로 변했습니다. 이설이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황후의 이름을 받았고 황제의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형으로 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자의 옷을 입히고 화장을 시키는 일이었지만 곧 목소리, 걸음걸이,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교정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고 자신을 지워나가는 과정을 매일 감내하여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로마에서 이런 성별 변형은 극히 드문 경우였다는 점입니다. 대개는 희극적 연극에서 일시적인 변장에 그쳤는데 황제는 현실을 고쳐 쓰려 한 겁니다. 학자들은 지금도 이 사건을 두고 논쟁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권력자의 망상이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로마 사회의 남성 중심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이라 해석합니다. 나는 단순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설이는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그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린 농담은 이랬습니다. 아마 로마 궁정의 화장품 상인들은 황제 덕에 대박이 났겠군. 하지만 농담은 곧 씁쓸하게 삼켜졌습니다. 웃음 뒤에는 언제나 한 소년이 사라져가는 침묵이 있었으니까요. 봄이 다가오자 황궁은 결혼 준비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혼식은 제국 전체를 흔드는 광기 어린 연극이었습니다. 노재현은 이설인을 진짜 황후처럼 맞이하겠다고 선언했고 궁정의 장인들은 밤낮으로 드레스를 만들고 보석을 세공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장신구까지 이설인의 손목과 목에 걸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나이에서 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결혼식 날 황궁의 가장 큰 전당은 향과 등잔불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개의 등불이 빛을 뿜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웠습니다. 음악가들이 혼례 노래를 연주했고 신하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축복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구도 웃고 싶어서 웃는 이는 없었습니다. 나도 속으로는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아마 이 결혼식의 하객들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영의상을 받을 자격이 있겠군. 그러나 웃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이 결혼이 진짜가 아님을 알았으니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로마의 혼례 의식은 매우 정교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손을 맞잡는 의식, 신 앞에서의 서약, 빵을 나누는 의식, 그리고 문서 서명까지 노재현은 이 모든 절차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도 정식 혼례임을 보여주려 한 것이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 미치광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연출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오히려 두 해석이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권력과 관계를 동시에 무대 위에 올린 배우였으니까요. 이설이는 그날 신부의 예복을 입고 황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굳어 있었고 표정은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기록 속에서 그 결혼식은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혼례로 전해집니다.
빛나는 장식과 노래가 기억되었을 뿐 억눌린 소년의 침묵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후 이설인의 삶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곁에는 시녀들이 몰려와 화장을 시키고 머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발걸음 하나, 손동작 하나까지 훈련된 대로 흘러야 했습니다. 나는 그를 볼 때마다 인간이 아니라 끝없는 연기를 강요받는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며 깨닫는 건 무대 위의 연기보다 무서운 건 현실 속 연기라는 점이지요. 궁정의 행사에서 이설이는 황제의 곁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어떤 화가 닥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속으로 농담을 삼켰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루에 배우 훈련을 10시간씩 받은 셈이겠군. 그러나 웃음은 미끄러져 사라졌습니다. 웃음을 지을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로마의 귀족 여성들은 발걸음을 작게 떼고 시선을 낮추는 것이 예의였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웃음조차 조심스럽게 흘려야 했습니다. 이설이는 이런 행동을 강제로 익혀야 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늘게 올리고 말을 할 때 손끝을 모으고 앉을 때는 무릎을 나란히 붙이는 것까지 그 모든 훈련은 그녀를 완성하기 위한 장치였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진정한 황후로 변모했다고 말하고 다른 이는 그는 끝까지 가면을 쓴 소년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눈 속에는 늘 억눌린 그림자가 있었으니까요. 황제는 예술가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설인을 데리고 그리스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와 노래, 경연에 참여하며 스스로를 찬양받길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환호했지만 그 환호 속에 의문과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객석의 시선은 이설인에게도 향했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황제 옆에 그 인물이 황후가 아니라 억지로 꾸며진 소년이라는 것을. 그리스에서 돌아온 뒤 제국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총독들은 더 이상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근위대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의 황궁을 기억합니다. 불빛은 켜져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이미 끝이 다가왔다는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알게 된 사실 하나는 거대한 제국도 무너지는 순간은 의외로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균열이 가장 치명적이지요. 노재현은 도망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끝까지 이설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하나둘 등을 돌려도 그는 여전히 황제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설인을 충성스러운 동반자로 해석하지만 또 다른 이는 단순히 도망칠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나는 두 해석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순간조차 빼앗겼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도피의 길은 초라했습니다. 소수의 수행원과 함께 황제는 황급히 도시를 떠났습니다. 황제라는 칭호는 그에게 남아있었지만 그 순간에 그는 단지 두려움에 떠는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때 로마 시민들은 황제의 연극보다 그의 도망극을 더 보고 싶어 했을 거야. 그러나 웃음은 곧 사라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절망은 결코 농담거리가 될 수 없으니까요. 기묘한 정보 하나를 전해드리자면 로마의 관습에서 황제는 스스로 죽음을 택할 때조차 웅장한 언어와 포즈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노재현도 마지막까지 시를 읊조리며 자신의 죽음을 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지켜보던 이설인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오래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기에 황제의 최후마저 또 하나의 연극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결국 황제는 검을 들고 스스로 생을 마쳤고 어둠 속에는 묘한 정적만 남았습니다. 노재현이 세상을 떠난 뒤 이설이는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국의 새로운 주인들에게 값비싼 전리품처럼 넘겨졌습니다. 처음에는 남세빈, 이어서 오테오, 마지막으로 베테율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황제를 흉내 내려는 자들이었고 그 연극에 이설인을 또다시 끌어들였습니다. 여전히 여자 옷을 입히고 여전히 죽은 황후의 이름으로 부르며 과거의 환상을 이어가려 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깨달은 사실 하나는
권력이 바뀌어도 억압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얼굴만 바뀔 뿐 가면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궁정의 속삭임은 이설인의 삶을 더욱 올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회의 한복판에 앉아야 했고 미소를 지어야 했으며 신하들의 헌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깊은 공허가 자리 잡아갔습니다. 나는 속으로 농담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로마에서 가장 오래 연기한 배우상을 준다면 이설인이 단연 1등이겠지. 하지만 그 농담이 떠오른 순간 오히려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기묘한 사실을 하나 전하자면 베테율은 이설인을 콜로세움으로 데려가 굴욕적인 연극에 출연시키려 했다고 합니다. 신화 속 장면을 재현하며 군중 앞에서 그를 조롱하려는 계획이었지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그가 단순히 정치적 퍼포먼스의 희생양이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그가 황제의 상징으로 남아있었기에 제거될 운명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겼고 마지막 남은 건 자신의 결단뿐이었다는 것을요. 이설인은 결국 독을 택했습니다. 굴욕의 무대에 오르기보다는 스스로 삶의 막을 내리는 쪽을 고른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0살조차 채 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고요히 남겨진 그의 방에는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이 널려 있었지만 정작 그 안의 주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설인의 죽음은 궁정에서 오래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곧 다른 황제와 다른 권력 다툼이 로마를 휩쓸었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그의 이야기를 다시 불러내고 싶습니다. 그가 단순히 황제의 망상에 휘말린 인물이 아니라 억압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 자신만의 선택을 한 인간이었다는 점을 잊지 않기 위해서지요. 나이가 들며 알게 되는 사실 하나는 기억되지 못한 이름들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희생양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권력자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한 사람,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겼지만 끝내 마지막 결정을 내린 존재였다고. 역사에 기록된 장엄한 전투와 정치적 음모보다도 한 청년이 잃어버린 삶이 훨씬 더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때때로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만약 로마의 기록관들이 조금 더 친절했다면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 취미까지 알 수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웃음 뒤에는 씁쓸한 침묵이 남습니다. 그는 살아온 시간 대부분을 타인의 그림자로 보냈고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기묘한 사실을 하나 덧붙이자면 고대의 로마인들은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를 때로는 명예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설인의 선택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명예라기보다는 비극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더 이상 굴욕을 견딜 수 없었던 절망의 결단이었으니까요. 오늘 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속삭이듯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 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역사의 화려한 기록 뒤에는 언제나 이렇게 지워진 사람들이 있었음을요. 그러니 지금 눈을 감고 바람에 스치는 작은 소리처럼 그의 이름을 떠올려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밤 우리는 황제 노재현과 소년 이설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권력과 광기의 무대에서 한 소년은 억지로 황후가 되었고 끝내 굴욕보다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기록 속에서 지워졌지만 우리가 이름을 불러내는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부드러운 어둠 속에서 그의 침묵을 기억하며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